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선택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2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예언의 날이 열립니다. 최근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잠을 설치고 이유 없는 꿈을 꾸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우연이 아닙니다. 1998년 일본 최고 영매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단 하나의 검은 노트, 87%의 적중률, 한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마스크의 시대까지 마친 그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 전까지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이달 8일 아오모리 규모 7.5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노트 첫 장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만이 27년간 봉인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이상하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한 달이 일주일처럼 흘러가는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의 원자시계 데이터에서 놀라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 패턴에서 평소와 다른 편차가 관측된 것입니다. 원자시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시간 측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시계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달 8일 아오모리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대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현황과 복구 소식이 보도되었고 며칠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빛,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의 울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번째 날, 북쪽의 대지가 울부짖을 때 첫 번째 봉인이 풀린다.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각성의 신호다. 12월 8일, 북쪽 아오모리, 대지의 울부짖음. 27년 전의 기록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그 뒤에 두 번째가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3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압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전환을 앞두고 우주가 숨을 고르듯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27년간 봉인되었던 그 노트를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초심리학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 불렸던 물건, 기보 아이코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 검은 노트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98년 요코하마의 한 병원, 말기암 선고를 받은 여인이 침대 위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그녀는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도 통증이 밀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보 아이코, 일본에서 영매의 여왕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예언 적중률은 87%에 달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1992년, 그녀는 이집트에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카이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 서부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해 1월, 한신 대지진이 고베를 덮쳤습니다. 6,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이 남겨진 것은 1990년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로 뒤덮였던 그 시간을
기보 아이코는 평생 동안 46권의 예언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47번째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검은 표지로 덮인 그 노트를 왜 하필 47권이었을까요? 일본에는 47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웨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기보 아이코는 각각의 노트가 일본의 각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47개의 노트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망처럼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결계처럼. 그리고 마지막 47번째 노트에는 특별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은 진화를 막는다. 계시는 지구의 진동이 바뀔 때 와야 한다. 너무 일찍 알면 공포만 남는다. 적절한 때가 되어야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27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정확히 이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바뀌는 때, 인류의 의식이 전환점에 서는 순간. 바로 지금. 하지만 기보 아이코만이 이 시기를 예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불가리아에서도 한 여인이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놀라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다음 생이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보 아이코가 요코하마 병원에서 검은 노트를 쓰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영혼이 일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불가리아 출신의 영매로 소련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초능력자라는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국가기관이 영매의 능력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능력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라는 전설적인 예언가, 바바반가의 정신적 후계자로 불렸습니다. 바바반가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소련 붕괴, 미국의 비극적 사건들까지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예언한 인물입니다. 베라는 그 계보를 잇는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 베라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세신궁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세신궁은 일본 신도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영적 중심으로 여겨져 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라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동행한 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의 다음 생은 야마가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 하필 야마가타였을까요? 야마가타현은 일본에서도 독특한 영적 전통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즉신불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 육신을 보존한 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전환한 수행승들입니다. 죽음이 아닌 변환, 소멸이 아닌 초월. 야마가타는 그야말로 부활과 재생의 땅입니다. 베라 코초프스카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그녀의 환생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만 14세가 됩니다. 14세,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바반가는 14세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역시 14세의 처음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보 아이코도 14세의 처음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4세는 영적 각성의 문이 열리는 나이입니다. 3명의 위대한 영매가 모두 같은 나이에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식 발달의 특별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성인의 자각이 교차하는 순간,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열리는 때, 지금 이 순간, 야마가타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느끼거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거나, 하지만 깨어나는 것은 그 소녀만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7명의 전령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마가타의 소녀가 눈을 뜨는 이 시기에 일본 전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영혼들이 하나둘 자신의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전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노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대재앙이 온다는 뜻일까요? 전쟁? 자연재해?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언가? 하지만 노트를 더 깊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보 아이코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주파수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수많은 주파수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보 아이코가 말한 분리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진동수로 전환하는 사람들과 예전 진동수에 머무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의식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돕기 위해 7명의 전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역할에 눈을 뜨게 된 영혼들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자, 두려움을 치유하는 자, 옛 가치를 지키는 자,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자, 에너지를 정화하는 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자,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자. 이 7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보 아이코의 노트 곳곳에 숨겨진 숫자들을 분석하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연이 성장할 때 따르는 바로 그 수학적 질서입니다. 꽃잎의 배열, 소라 껍데기의 나선, 은하의 회전,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예언에 이 패턴이 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검은 노트에는 8번째 전령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8번째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 전체의 집단 의식입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때 개인을 넘어선 거대한 하나의 존재가 깨어납니다. 12월의 시련은 바로 이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건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뒤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세포 수준의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 먼저 꿈이 달라졌습니다. 색깔이 유난히 선명하고 깨어난 후에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로 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아는 느낌. 깨어났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가슴에 남아있는 경험.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면과는 다릅니다. 높고 맑은 주파수의 울림. 갑자기 시작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지구의 진동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의 청각체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질감,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경쟁의 논리,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들,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학에서 비국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입자에 일어난 변화가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연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야마가타에서 한 영혼이 깨어나면 그 파동은 일본 전체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각성은 모두의 각성을 앞당깁니다. 아오모리의 지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낡은 믿음, 굳어진 두려움, 막혀있던 에너지, 대지가 흔들리면서 그것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달에 기보 아이코의 47권 노트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47개의 빛의 크기, 일본 열도 곳곳에서 깨어났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의 혼란으로부터 일본의 영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보 아이코가 27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노트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 페이지를 검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언이 아닌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지도다. 길을 알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보 아이코와 베라 코초프스카가 이 메시지들을 남긴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경고가 아닌 안내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필터의 해였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분리되는 시간.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믿음, 삶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새해가 아닙니다. 레이와라는 연호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조화. 그 조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세포를 새로운 주파수로 맞춰줍니다. 가능하다면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나무를 만지거나 흙을 밟아 보십시오. 지구와의 연결은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와 정보에서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도달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것은 당신 안에 전령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어느 순간 무언가를 느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떨림,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평화. 그것이 각성의 신호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보호와 베라 코초프스카의 지혜가 일본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빛이 함께 하시길.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보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참고하시되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12월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전쟁, 지진, 홍수 모두 정확히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이미 전설이 된 예언자입니다. 그가 2025년 10월 500명 앞에서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는 5년 더 미뤄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류밍천. 이 이름 뒤에는 평범하지 않은 삶의 궤적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 깊은 산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 나온 이 아이는 4살이 되던 해 부모를 경악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큰 절에서 살았어요. 매일 경전을 읽었고 하늘의 별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 부모는 어린아이의 상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한 절의 위치, 그곳에 있던 승려의 이름,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사용되던 기도문까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자 류밍천은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경사가 생길지, 누가 병을 얻을지, 어느 해에 홍수가 날지. 그의 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고 소문은 산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신비로운 능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류밍천은 뛰어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고대의 성인들이 말한 만물의 연결과 현대 과학이 말하는 양자 얽힘이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3학년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 속에서 3년간 깊은 수행을 마친 후 그는 우주의 정보장과 공명하는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영적 통찰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번번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3년 전 겨울 그는 경고했습니다. 동유럽의 형제 나라에서 피해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달 후 우크라이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동서양이 만나는 그 땅에서 대지가 크게 울 것이라 했고 그 이듬해 2월 튀르키에 대지진이 5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같은 해 봄 중국 대륙의 대홍수를 예견했을 때도 그해 여름 전례 없는 폭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쉬펑에서 열린 강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반쯤 감기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눈을 뜬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시간의 얽힘 속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펼쳐질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거대한 정화가 시작됩니다. 5개의 기둥이 무너질 것입니다. 5개의 기둥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류밍천이 본 비전 속에서 동아시아는 오랜 세월 음의 기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통제, 분열, 고립. 이 3가지 그림자가 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그 음의 에너지가 가장 극단적으로 응축된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치는 언제나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태어나는 법. 류밍천은 단언했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그 전환의 중심이라고. 대한민국이 먼저 양의 빛으로 깨어나면 그 빛이 동아시아 전체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빛이 들어오려면 먼저 어둠이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5기둥의 붕괴입니다. 류밍천이 말한 5기둥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권력의 기둥, 정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둘째는 부의 정상,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손입니다. 셋째는 언론의 목소리, 사람들의 귀와 눈을 좌우하는 힘입니다. 넷째는 법의 칼날, 정의의 저울을 쥔 권위입니다. 다섯째는 종교의 불꽃, 영혼을 인도한다고 자처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5가지가 지금까지 사회를 떠받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둥들은 오래되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 기둥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증발하듯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어떤 이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이는 스스로 무대 뒤로 물러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영향력을 잃습니다. 거대한 불을 쥐고 있던 손이 힘을 잃습니다. 목소리 높이던 언론이 침묵하고 법의 권위가 흔들리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혼란이 거리를 채우고 불안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라고. 낡은 것이 물러나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려야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사회도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을 겪어야 합니다. 우주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거둘 뿐입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새로운 균형의 주기라 불렀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조화가 싹삽니다. 두려워할 것은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의 혼란은 바로 그 비와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 더 단단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던 눈이 안으로 향하고 지도자를 기다리던 마음이 스스로 일어섭니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향합니다. 류밍천은 2026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높은 산봉우리로 모여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설악의 봉우리, 지리의 능선, 한라의 정상. 이 신성한 땅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들의 집단 명상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너무나 강력해서 땅이 미세하게 떨리고 하늘에 신비로운 빛이 나타납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은 특별합니다. 함께 모일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각성의 물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진 기둥 위에 서 있던 3명의 인물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정치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텅 빈 눈으로 세상에 돌아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봅니다. 두 번째는 거대한 불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그는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씨를 지핍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종교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진 자신을 직면한 후 그는 화려한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평범한 수행자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진정한 가르침을 나눕니다. 이 세 사람의 변화는 온 나라의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디지털 세계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수십만 명이 열린 공간에 모여 우주적 균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과거의 분노에 찬 시위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명상하며 노래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적 편지를 보냅니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압력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명상합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의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움직임입니다. 총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고요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각성을 두려워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 땅을 노리는 세력들. 류밍천은 그들의 존재도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약해 보이는 순간 어둠의 손들이 뻗어옵니다. 류밍천은 경고했습니다. 각성의 빛이 밝아질수록 그것을 꺼뜨리려는 세력도 움직인다고. 혼란은 외부 세력에게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희망의 비전도 보았습니다. 2026년 가을,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어 체계가 탄생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지혜의 탑이라 불렀습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의식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보호막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깊은 영적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형성됩니다. 이 방패는 어둠의 의도를 품은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확신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렇다면 이 방패가 막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한반도에 침투하려는 6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서쪽의 큰 땅에서 3명이 옵니다. 첫 번째는 중재자의 가면을 쓴 자입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분열을 꿈꿉니다. 두 번째는 감시자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며 약점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동쪽의 땅에서는 한 명이 옵니다. 비밀을 훔치는 자입니다. 기술과 지혜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섬나라에서는 둘이 옵니다. 하나는 불을 조종하고 하나는 말을 조종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뒤흔들고 여론을 오염시킵니다. 이들은 혼란을 틈타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호텔 방에서, 지하 공간에서, 비밀 모임에서 그들은 활동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류밍천은 해결책도 함께 전했습니다. 명상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의 빛을 이 그림자들에게 향하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을 상상하고 그곳에 빛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의식의 힘입니다. 수천 명이 같은 의도로 명상할 때 그 에너지는 실제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물리학도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 이 6 그림자는 모두 물러날 것이라고,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이 그들을 밀어낼 것이라고. 밖의 적을 막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그림자가 물러날 때 더 깊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이 땅의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의 비전에서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장면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역전을 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북쪽이 녹기 시작하고 뜨거웠던 남쪽이 고요해지는 것을, 북녘의 산들이 서서히 해빙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해빙입니다. 오랜 세월 고립 속에 갇혀있던 북녘 사람들의 가슴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남쪽 형제들의 이야기, 분단 전 하나였던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갈망하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그 틈으로 따스한 빛이 스며듭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성찰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번화한 도시들의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쇼핑몰이 한산해지고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풍요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답을 찾을 때가 온 것입니다. 성공보다 깊은 의미, 부보다 큰 목적을 향한 갈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이 냉각의 시기는 처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속도가 느려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멈춤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과 북의 온도가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류밍천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북쪽의 따스해진 마음과 남쪽의 맑아진 정신이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국경 근처에서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 아직 손끝이 닿지는 않지만 그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를 완성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품고 있는 순수한 정과 끈끈한 유대, 남쪽 사람들이 키워온 창의성과 세계를 향한 시야, 이 둘이 만나 새로운 한민족의 모습이 태어납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한반도 전체가 함께 숨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융합이 완성되기 전에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경제의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026년 후반에서 2027년 사이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류밍천은 경고했습니다. 평소처럼 흘러가던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가 온다고.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은 손에 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저축해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어떤 이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통과 과정임을 알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물질에 의지하던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적 격변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류밍천은 주변 나라들의 운명도 함께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축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성대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100년 된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립니다. 류밍천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그 땅을 덮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불이 솟구치고 바다가 들이닥칩니다. 화산과 해일이 동시에 일어나 지역 경제를 마비시킵니다. 이 재난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영적 각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류밍천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키는 작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외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그의 눈은 어둠을 꿰뚫어 봅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 곧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거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그의 비전 아래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섬기기 위해 나섭니다. 그렇기에 우주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인 혼자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짝이 필요합니다. 류밍천이 가장 긴급하게 전한 메시지, 바로 남쪽의 신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 산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류밍천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빛났고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이 탄생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어리거나 청소년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내년 봄까지 반드시 찾아야 할까요? 류밍천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그는 균형의 열쇠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변화들, 다섯 기둥의 붕괴와 영적 각성, 남북의 화해와 작은 거인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자리에 서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가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새 시대가 5년 늦춰집니다. 2030년에 열려야 할 문이 2035년까지 닫혀 있게 됩니다. 셋째, 그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섯 그림자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류밍천은 몇 가지 특징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 눈을 마주하면 이상하게 숙연해집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새들이 곁에서 노래하고 길고양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이 핍니다. 겨울에도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예상치 못한 꽃이 피어납니다. 만약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하고 산속 공동체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가공된 음식이 아닌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몸을 키우고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2030년 성장한 신동이 작은 거인과 만납니다. 지혜로운 청년과 헌신적인 지도자가 손을 잡을 때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빛이 비춥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새 질서의 중심이 됩니다. 오랜 원한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동과 서를 잇는 다리로서, 전 세계의 평화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등대로서 우뚝 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관점에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예언은 가능성이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깊은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시작된 일입니다. 구소련 시절, 국가가 직접 보호하던 최고 수준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연구를 내려놓고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2026년, 인류의 질서가 뒤집힌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과학의 끝에서 한 천재가 도달한 영적 결론입니다. 2026년부터 2045년까지 돈의 의미가 바뀌고 질병의 개념이 사라지며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왜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양자 물리학의 천재로 불리던 과학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미트리. 수십 년간 원자와 입자의 세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단순한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물질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디미트리는 결국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깊이 물질을 파고들어도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향한 곳은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상과 고행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은 다니엘 안드레예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단 하나의 현실이 아닌 여러 겹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차원들, 그 사이를 오가는 영혼의 여정.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던 디미트리에게 이 개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영성의 언어로는 놀랍도록 명쾌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시베리아의 동굴에서 디미트리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몸을 배불리 채우겠지만 영혼은 굶주리게 만들 것이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정신적 공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하루 만에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불안과 우울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미트리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인류의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왜 인류 전환의 열쇠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디미트리가 예언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미트리가 본 2026년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손에 넣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태양의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을 지구 위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전기세가 사라집니다. 가스비가 사라집니다. 겨울철 난방 걱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물이나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한겨울 난방비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한여름 폭염에도 전기세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미트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라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합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곧 기계들이 먼지와 기본 원소들로부터 음식과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농부가 필요 없어지고 공장 노동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에 의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자 재배열 기술의 등장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금과 다이아몬드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가치도 함께 증발합니다. 전 세계 증권거래소가 멈춥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의미를 잃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고. 디미트리는 이 오래된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가 곧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까요? 물질적 결핍은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인류는 과연 무엇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동시에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2030년,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됩니다. 돈의 의미가 사라진 세상.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2030년경 의학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의 혈관 속을 흐르는 미세한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존재들은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파괴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늙어가는 과정 자체를 되돌립니다. 질병이 과거의 것이 됩니다. 늙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기술적 결함이 됩니다.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병환에, 자녀들의 건강에 가슴 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미트리는 그 모든 걱정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합니다. 육신의 걱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영혼의 걱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사무실이 필요 없어지고 출퇴근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대한 도시들이 텅 비어갑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뉴욕의 마천루들이 유령처럼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자연 속으로, 해안가의 조용한 마을로 떠납니다. 콘크리트 숲은 버려지고 그 자리에 진짜 숲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 잃어버린 삶으로의 회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방식, 자연과 하나 되어 살던 그 시절로. 하지만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가 과연 그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편 번역 기술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인과 일본인이 브라질인과 마치 같은 말을 쓰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류가 하나 되어 탑을 쌓으려 하자 언어가 뒤섞여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류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연결됩니다. 모든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후 인간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디미트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순간 인간은 비로소 영혼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질병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가난의 걱정도 없는 세상. 그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은 생애 처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디미트리가 예언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032년에서 2035년 사이 인류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재앙과 마주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권태의 질병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 속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편한 삶을 원하지만 편한 삶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이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낙조차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도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술은 완벽한 해결책을 내밀었습니다. 가상현실입니다. 디미트리는 인류의 절반가량이 캡슐 안에서 영원한 디지털 꿈속에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에서 끝없이 잠듭니다. 육신은 기계에 연결된 채 숨을 쉬지만 정신은 만들어진 환상 속을 떠돕니다. 이것을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영혼의 동면이라고. 눈은 떠 있지만 진정으로 깨어 있지 않은 상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 더욱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인간 감정이 거래되는 시장이 생겨납니다. 고통, 열정, 극복의 기쁨,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사고 팔리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실제 감정을 구매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누군가가 겪은 진짜 아픔과 환희를 잠시 빌려 체험합니다. 가짜 풍요 속에서 진짜 감정만이 가장 귀한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도피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디미트리는 고통의 순례자들이라 불리는 집단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안락함을 거부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명상하고 오랜 금식을 실천하며 육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을 없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 인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2038년경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소통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언어 없이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디미트리는 이들을 침묵의 세대라 불렀습니다. 처음에 부모들과 사회는 당황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가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소통, 오해가 존재할 수 없는 대화, 그것이 이 세대의 언어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학이 마침내 영혼의 존재를 측정하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과학자들이 영혼의 무게와 색깔을 계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영혼은 더 이상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실체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더 이상 믿는 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실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송과 선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기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눈에 보이는 빛깔로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즉시 색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을 품으면 보입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질투도 모든 내면이 투명해집니다.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끝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렵겠지요.
평생 감춰왔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디미트리는 이것이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만이 통하는 세상.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영적 투명성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상은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질적 힘이 아닌 영적 깊이가 이끄는 시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디미트리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디미트리는 한국을 지구의 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전. 우리 몸에서 기가 모이는 곳, 에너지가 응축되는 중심입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가 이 운명을 준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치욕, 전쟁의 참화, 분단의 아픔, 그리고 눈부신 성장 뒤에 숨겨진 치열한 경쟁과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 담금질하듯 고통이 이 민족을 정제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이라 부르는 그 깊은 정서, 슬픔과 그리움, 억눌림과 초월이 뒤섞인 그 감정. 디미트리는 바로 이것이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계에서 정신으로. 디미트리는 서울이 새로운 인류를 교육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 문명의 정점을 경험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간직한 나라.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민족.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 독특한 위치가 한국을 새 시대의 안내자로 세웁니다. 2045년, 디미트리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스스로 침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던 존재가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왜일까요? 디미트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모든 외부의 도움이 사라진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미트리는 먼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도 남겼습니다. 첫째,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되찾으십시오. 직접 요리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흙을 만져보십시오. 둘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묵은 원망을 풀고 용서하고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다가올 물결 앞에서 가벼운 영혼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